안녕하세요. 올해로 84시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썰밤 채널의 사연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불면증인 제가 늦은 밤에 사연을 들으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사연도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동사무소에서 하는 컴퓨터 수업을 듣게 됐고 이렇게 글을 적는 것도 가능해졌답니다. 이 노인네가 전할 사연은 아들과 며느리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진짜로 개막장이에요. 제 생에 이런 막장 사건은 80년이 넘는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이야기 꼭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했어요. 47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답니다. 둘 다 초혼이고 일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때를 놓치는 바람에 40대 후반이 돼서야 가정을 꾸렸죠. 저희 부부는 나이도 많고 가능성이 낮으니 이세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 모레 50이니 임신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저희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어요. 48살 겨울에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놀라고 양가 식구들, 지인들 모두 놀라며 기적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 역시 이 늦은 나이에 자식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도록 기뻤습니다. 병원에서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 저는 집에서 휴식과 태교에만 전념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10달 동안 조심하며 태교를 했고 이듬해 49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답니다. 늦둥이가 태어나니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모두 아들을 엄청나게 예뻐하셨어요. 어딜 가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엄마로서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들은 유년기에 버릇없는 행동을 가끔 했어요. 어른한테 반말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죠. 남편은 애기니까 그러는 거니 오냐오냐 했는데 저는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엄하고 무섭게 혼을 내고 잘못된 건 똑바로 알려줬죠. 그래서 어릴 적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답니다. 그래도 아이가 탈선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서 제가 아주 잘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양가 부모님이 차례대로 돌아가셨고 저 또한 나이가 들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80의 나이가 됐답니다. 아들은 30 초반이 됐는데 자기 밥벌이를 하는 건 물론이고 똑똑한 머리로 회사까지 차렸어요.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던데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체를 운영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만 알았죠. 하여간 아들은 직원 하나 없이 혼자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사무실을 10배나 큰 곳으로 옮겼고 직원들도 여러 명 두는 오너가 됐습니다. 제가 훈육하면서 키우긴 했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한 아들이 혼자 제대로 하는 일이 있을지 의심을 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거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이 노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특별한 지병이 있는 건 아니었고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떠났답니다. 새벽에 남편이 이상해서 불을 켜고 얼굴을 봤는데 미소 짓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갔더라고요. 그이나 저나 나이가 많았으니 세상 떠나는 걸 진작부터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남편의 죽음이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아들이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사는 걸 보고 옆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으니까 괜히 보채지 말라고 일러줬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자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더군요. 조금만 더 빨리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쉬웠죠. 아들 A는 얼굴이 참하고 예뻤습니다. 성격도 곰살갑고 밝았습니다. 직업이 간호조무사라고 했는데 저에겐 직업 같은 건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이 진정 사랑하는 여자라면 누구라도 허락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결혼하고 승낙했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늙은이가 언제 갈지 모르니 하루빨리 서두르라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적 나이인 40대 후반으로 보이더라고요. 실제 나이는 더 많겠지만 저와 겉모습이 크게 차이나서 주눅이 살짝 들기도 했답니다. 이윽고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안사돈이 저를 보며 눈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아, 할머님이시구나. 김서방 부모님은 나중에 오시는 건가요, 할머님? 네? 아유, 제가 김진호 애미 올시다. 늦둥이를 봐서 나이가 좀 있지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제 딸이 사돈 이야기는 하나도 해준 게 없어서 몰랐어요. 아유, 그래요? 괜찮습니다. 모르시고 착각하신 거니 이해합니다. 제가 나이 50이 되기 전에 아들 녀석을 낳았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80대 노인입니다. 아유, 사돈, 조금 놀라긴 했지만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테니 너무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가만, 그럼 만약에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20살이 되면 사돈은 100살이 넘는 거예요? 완전 증조 할머니 뻘이네. 이거 재밌다. 안서도는 며느리와 달리 생각 없이 말을 잘 뱉더라고요. 저는 그냥 젊은 사람이 농담하는구나 하고 넘겨버리고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식들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돈 측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요구했어요. 아유, 사돈, 우리 딸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외모인 거 아시죠? 만나달라고 줄 서는 남자도 한 트럭은 넘는다고요. 사자들도 여럿 있었는데 다 버리고 사돈 아드님 선택했어요. 사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딸이 살 신혼집으로 강남 아파트 해주세요. 네? 강남 아파트요? 제가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들도 사업하는데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큰돈 마련하지 못할 텐데요. 아유, 사돈, 강남은 너무 비싸니까 다른 곳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사돈 부부는 물론이고 며느리 역시 강남에서 살아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돈을 밝히는 사람들인가 싶어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눈이 높아서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걸 많이 들어와 강남의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더하면 얼추 강남 바닥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 강남의 아파트를 계약했고 며느리와 사돈이 혼수를 꽉 채웠습니다. 부족하게 해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주 비싼 것들로 집안을 가득 메웠더라고요. 그리고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저는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던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주게 됐습니다. 처음엔 얼른 장가가길 바랬는데 막상 보내놓고 나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늦둥이의 귀한 녀석이니 허전한 마음이 절 괴롭게 하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지만 당분간은 아들이 먹을 반찬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핑계로 아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집안에 항상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했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다행히도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셔서 식사부터 하세요. 이 늙은이가 신혼집에 눈치 없이 와서 미안하구나. 아들 좋아하는 반찬이랑 새애기 너 좋아하는 꼬막무침 좀 해왔다. 우와, 꼬막무침이요? 안 그래도 꼬막 땡기는 참이었는데 잘 됐네요. 저 어머님 반찬에 밥 먹을래요. 아까 저녁 먹었는데 어머님 정성이 있으니 또 한 번 먹을게요. 그럴래?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재주가 있구나. 참 고맙다. 며느리는 살갑게 대해줬고 제가 신혼집에 자주 와도 좋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늙어서 몸이 불편하기 전까지는 아들 얼굴도 보고 해줄 수 있는 반찬이나 실컷 해서 나르기로 했어요. 아들은 한결같이 착하고 고운 녀석이라 매번 제가 떠날 때면 포근하게 안아주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줬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평생 들어온 말이었는데 장가를 보내고 들어보니 눈물 콧물이 찔끔 나오더군요. 아들 신혼집에 매주 1시간씩 들러 반찬을 주고 잘 지내는지 보고 듣고 돌아오길 반복하다가 한 달 뒤에는 보름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괜히 노인네가 신혼을 방해하는 것 같아 서서히 멀어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아들은 사업이 바빠지면서 신혼집에 가면 며느리와 둘이 시간을 보내고 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면 싫을 만도 한데 어찌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살갑고 사근사근하게 대해줬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해오셨어요? 매번 바리바리 싸우셔서 죄송해 죽겠어요. 제가 요리 솜씨가 좋으면 어머님께 뭐라도 해드릴 텐데 아직 제가 한 음식은 맛이 없어서 선뜻 드리지 못하겠어요. 아유, 아니다. 너한테 밥 해달라고 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 요리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세아가 괜히 부담 갖지 말어라. 너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마음이 엄청 젊으세요. 어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가씨 같아요? 혹시 어머님 80대 아줌마의 탈을 쓴 아가씨 아니에요? 어디 봐요. 제가 탈 벗겨볼 테니까. 아유, 이 귀여운 녀석. 이래서 내가 널 예뻐하는 게다.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쁘고 재밌게 잘해주니 너만 보면 웃음 바이러스 그게 전염돼서 종일 깔깔거리며 웃게 된다고. 정말요? 그럼 어머님은 며느리 잘 들인 거 맞죠? 아유, 그럼 두 말하면 입 아프지. 며느리 칭찬을 연거푸 했더니 저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아유, 암만. 우리 예쁜 며느리가 하는 말은 모두 들어줘야지. 너는 똥도 아까운 아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편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그이한테 경제권을 저에게 넘겨주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오빠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지내니까 재미없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보다 재테크도 하고 돈 벌리는 공부도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요. 경제권? 그건 너희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관여하면 되겠니? 내 아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 경제권을 주지 않은 거 아닐까? 새애기 네가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도 그이 편이시네요. 같은 여자라서 제 심정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섭섭해요. 토라진 며느리는 입을 오리처럼 내밀고 다시 경제권을 받게 해달라고 아양을 떨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 참고 기다리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서 나와 생각해봤는데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은 건 제 가르침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고 이 세상엔 사기꾼이 널렸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친 기억이 있었죠.
저는 며느리에겐 미안하지만 아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제권을 끝까지 주지 않고 아들이 모든 걸 관리하길 바랬죠. 그렇게 자기 인생은 잘 풀어가며 살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제 집에 홀로 찾아왔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밥도 거부하며 입을 열더군요. 엄마,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뭐? 아니, 왜?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 이젠 연락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저에게 서운한 말을 전하러 왔더군요. 늙은 애미가 부끄러웠는지 지 아내와 깨를 볶아야 하는데 방해가 됐는지 반찬 같은 건 그만 주라고 하더군요. 순간 혈압이 오르고 열이 났지만 화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도 기본적으로 반항을 하며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약과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눈치 없이 너무 나섰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처랑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그 착한 애가 나더러 오지 말라고 했을 리는 없고 네 생각인 거지? 맞아요.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에요. 그럼 할 말 다 했으니 그만 가볼게요. 더 있으면 엄마 감정만 더 상할 테니 일어날게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지, 진우야. 아니에요. 저희 집에 가서 먹을게요. 아들이 저희 집이라는 말을 꺼내자 꼭 남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하튼 아들이 저에게 선을 긋는 바람에 며칠 동안은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주 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았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앞에서는 살갑게 잘하더니 제가 완전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눈치가 없던 것 같았죠. 얼마 뒤 기분 전환도 할 겸 혼자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새로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오려고 했죠. 겨울 대비해서 점퍼도 하나 사고 목도리도 하나 샀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쇼핑이 된 것 같아서 백화점 푸드코너로 걸어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보통 미모가 아니었으니 눈에 확 띄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니라 외간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에 저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 걸음을 서둘러서 며느리가 있는 쪽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탓에 여러 번 걸음을 멈춰야 했고 멀어져가는 며느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백화점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따라 나갔는데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답니다.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인사는 됐고 너 지금 어디냐? 지금 당장 봐야겠다. 저요? 저 지금 집인데요? 거짓말 하는 거니? 내가 널 백화점에서 봤다고. 다른 남자랑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걸 봤단 말이야. 바른 대로 말해. 너 어디야? 어머님, 저 진짜 집이에요. 지금 와보시면 되잖아요. 끝까지 거짓말 하시겠다. 좋다. 총알 택시 타서 갈 테니 누가 먼저 집에 도착하는지 보자. 만약 내가 도착했을 때 네가 집에 없으면 안 될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요금을 2배로 주겠다고 말하며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짜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며느리보다 먼저 왔을 거라 확신했죠. 이윽고 아들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오지 않으면 거짓말을 걸리는 거였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부수수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저 지금 청소 중이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백화점에서 내가 본 너는 뭐냐? 남자랑 있던 건 뭐냐고? 어머님, 전 오늘 백화점이 아니라 현관 밖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청소하는 거 안 보이세요? 보인다. 옷도 잠옷이고 화장도 하지 않았구나. 네,
청소 끝나고 샤워하려고 씻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분명 널 봤는데 말이야. 저랑 닮은 사람을 봤나 보죠. 어쨌든 어머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동안 왜 뜸하셨어요? 저는 오해를 풀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그건 니들 신혼인데 내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자제한 거야.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러는 너는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거냐? 저요? 실은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한동안 친정 오가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뭐? 안 싸더니 아프셨어? 어디가? 얼마나? 심각한 건 아니고 우울증 비슷한 거 걸리셔서 매일 울고 그러세요. 제가 친정 가서 힘이 되어드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물론 병원도 모셔가고 있고요. 아이고 딱해라. 젊은 사람이 어쩌다 우울증에 걸렸을꼬. 네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구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서운해하고 있었어. 부끄럽구나. 그렇게 오해를 풀고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들 집에 얼씬거리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들 말대로 뜸하게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 달 동안 아들과 간간히 안부 전화를 주고받기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들이 빈말이라도 놀러오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 말을 항상 잘 지내라고 매듭을 짓고 끊더라고요. 섭섭하긴 해도 뭐 어쩌겠어요. 이젠 다 큰 녀석이고 집안의 가장이 됐으니 제가 놓아줘야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몇 주의 시간이 흐르자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바리바리 들고 신혼집을 찾아갔답니다. 미리 연락을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무턱대고 찾아갔어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집안에 있었고 제 방문을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가 많이 반가웠는지 제 품에 쏙 안기더라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정신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그래도 마음은 항상 어머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나만큼이나 반가웠나 보구나. 고맙다 새아가.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젠 요리 좀 늘은 게냐? 먼저 밥을 해준다고 하고 말이야. 어머님 한 번도 못 드셔본 요리 해드릴게요. 마라탕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음식인데 제가 진짜 잘해요. 저는 마라탕이 뭔진 몰랐지만 며느리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니 좋기만 했습니다. 한편 아들은 제가 온 게 불만이었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주방에 있을 때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 엄마가 온 게 싫은 거냐? 인상이 좋지 않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소리지. 허락받지 않고 왔다고 화가 난 거니? 미안하다. 애미가 눈치가 없기도 하고 너랑 네 색시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리로 왔다. 오늘만 봐줘라. 엄마도 참. 알았어요. 오래 있다가 가세요. 됐죠?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하는 걸 듣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되겠다 싶더군요. 결혼 후에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더군요. 이윽고 며느리가 마라탕인지 뭔지를 만들어서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냄새가 독특하길래 맛을 봤더니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써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띄워줬어요. 아유 새아가 이거 진짜로 네가 만든 거니? 정말 맛있구나. 아주 맛있어. 정말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거든요. 그럼 많이 드세요, 어머님. 저는 억지로 마라탕을 푹푹 떠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며칠 뒤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6개월 동안 일만 하던 아들이 모처럼 여유가 생겨서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여행 생각에 들떠서 제주도의 관광지를 여러 곳 검색해 일정을 다 맞춰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주도 가면 무조건 폭포 있는 곳에 갈 거예요. 제주도에 좋은 곳이 많지. 구경 잘 하고 오거라. 어머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오빠, 어머님도 모시고 가면 안 될까? 며느리의 말에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엷은 미소를 짓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제가 따라간다고 할까봐 빈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반찬을 냉장고에 정리해 줬으니 제 할 일은 다 해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불편한 기색을 계속 드러내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아 일찍 일어났죠. 찐우야, 새아가, 애미는 그만 가보마. 다음엔 연락하고 올게. 어머님, 벌써 가세요? 아쉽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엄마,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반찬 잘 먹을게요. 아들 신혼집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현금 인출기가 보이더군요. 며칠 뒤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아들 내외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서 다시 아들의 신혼집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세상을 떠난 남편의 벗이었습니다. 아유, 재수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여긴 어쩐 일이시래? 혹시 이사 왔어요? 아유, 오랜만이네요, 봉남씨. 그이 장례식 때 보고 처음이죠? 여긴 제 아들 신혼 아파트예요. 6개월 전에 장가 보냈거든요. 아유, 그게 정말이에요? 왜 저를 결혼식에 안 부르셨어요? 아유, 이거 서운한데요. 아유, 죄송해요. 가까운 지인만 부르고 남편 친구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친구 집에 들렀다가 나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는 제 남편과 친하긴 했는데 허세가 심해서 거리를 두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서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남편 친구가 제 아들 집에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아유, 재수씨, 진우 얼굴도 보고 각시도 볼 겸 저도 잠깐 얼굴이나 보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제 아들 신혼집에요?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아유, 그럼요. 제 절친한 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죠. 잠깐 현관에서 인사만 좀 하고 나올게요. 같이 갑시다. 네, 알겠어요. 잠깐이니까 괜찮겠죠. 바로 여기에요, 106동이요. 저는 용돈 줄 겸 다시 가려고 했는데 혹을 하나 달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주 잠시 들릴 테니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나올 때 콱 닫지 않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슬며시 열고 신발장으로 들어가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며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싸우고 있더군요. 곰살갑고 밝은 며느리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찢어지는 목소리를 내더군요. 야, 니네 부모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내가 누린내 나는 노친네를 상대해야겠냐? 여보, 미안해. 내가 알아듣게 말했었는데 엄마가 눈치 없이 찾아오셨네. 미안. 그렇게 미안하면 당신 경제권 나한테 넘기고 혼인신고 하자. 언제까지 미룰 수 없잖아. 여보,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그건 2년 뒤에 해주겠다고 했잖아. 요즘 젊은 부부들도 다 그렇게 한다잖아. 이 새끼. 다른 건 내 말 잘 들으면서 왜 경제권에선 말을 안 듣지? 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확 나가버린다? 너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겠다고? 여보, 그러지 마.
알았어. 그럼 혼인신고하자. 경제권도 줄게. 제주도 다녀오면 내가 다 해줄게. 뭐? 정말이야? 우리 남편 최고. 당신 약속 꼭 지켜야 해. 알겠어. 당신이 집 나간다고 겁을 주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기겠어. 다 해줄 테니까 그만 화풀어. 좋아. 그럼 여행 준비나 해야겠다. 저는 제 욕을 하는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돼 그냥 되돌아 나가려는데 남편 친구가 헛기침을 하며 두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이런 불효자들은 혼쭐을 내줘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희 목소리를 들은 아들 내외가 거실로 나오자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제 앞에서 온갖 착한 척, 귀여운 척, 사랑스러운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욕하는 건 물론이고 아들에게 전에 저를 신혼집에 못 오게 했으니 표정이 당연히 일그러졌죠. 화난 표정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쏘아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뒤에 있던 남편 친구 복남 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더군요. 둘이 무슨 원수를 지었나 해서 복남 씨를 쳐다봤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네가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자기야, 아이 민주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 나랑 사귀다가 잠수 타더니 시집 갔었어? 그 미친 소리를 들은 저는 복남 씨에게 뭘 잘못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이봐요, 복남 씨. 남의 며느리한테 자기라뇨. 이 노친네가 돌았나? 하지만 복남 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며느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이 자기야, 연락도 없이 날 버릴 수가 있는 거야? 난 자기랑 시작하려고 마누라랑 황혼 이혼했단 말이야. 아이씨, 재수 온 붙었네. 저 노친네가 여길 왜 온 거야? 어머님, 저 노친네랑 아는 사이예요? 왜 달고 들어와서 사람을 놀라게 해요? 뭐? 너 지금 이 무슨 상황인지 해명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남씨, 사실대로 말해봐요. 제 며느리랑 무슨 사이인지 처음부터 다 말해보란 말이에요. 그러자 복남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민주는 나와 5년 전에 만났어요. 강남에 있는 룸사롱에서요. 거기 접대 보인 민주를 처음 보자마자 반해서 사귀자고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더니 제가 매달 용돈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연인이 됐어요. 저는 민주가 룸사롱에 나가지 않게 하려고 용돈 말고도 뭐 생활비, 월세, 뭐 쇼핑 비용까지 다 대줬습니다. 돈으로 마음 사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저한텐 민주가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쳐가며 사랑했어요. 우리는 작년에 결혼하기로 약속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타는 바람에 민주를 찾으려고 서울에 있는 술집 다 뒤졌어요. 미친놈처럼 민주 찾으려고 서울 바닥을 이잡듯이 찾아다녔는데 오늘에서야 만나게 됐네요. 내 사랑 민주야, 오빠 왔어. 이 복남이 오빠가 왔다고. 복남 씨가 하는 말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제 며느리가 룸사롱 술집년이고 50년 차이 나는 노친네한테 용돈 받아가며 연애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이지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며느리에게 이게 전부 사실이냐고 소리를 꽥 지르며 물었습니다. 새긴 너, 이 남자 말이 모두 사실이야? 간호조무사 출신이라더니 룸사롱에서 남자들 간호했던 거야? 그리고 복남씨 애인이었다고? 아,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내가 본 게 너 맞았구나. 그때 옆에 있던 게 복남씨였지? 이게 감히 결혼 후에도 노인네랑 놀아놨던 거야? 에이씨, 젠장할. 오늘 제대로 재수 온 붙었네. 그래요, 맞아요. 백화점에서 존나게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서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고 아닌 척한 거 맞아요. 그리고 오빠 말대로 나 술집 다닌 년이에요. 근데 뭐?
그건 다 과거잖아요. 지금 진우 씨랑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이년아. 너처럼 더러운 년을 내 아들의 아내로 둘 수 없다, 이 말이야. 지랄하네. 진우 씨는 나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꺼지세요. 누린내 풍기지 말고 나가란 말이야. 저는 이성을 잃고 며느리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따귀도 날리고 등짝도 날렸습니다. 그러자 봉남 씨가 달려오더니 제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아이 재수씨,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니, 내 사랑 민주에게 왜 행패 부리고 그래요? 아유, 봉남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인연이라고요. 아이, 민주는 딱한 애입니다. 아이, 고아로 자라서 산전수전하다가 저를 만난 거라고요. 어쩌다 진우랑 결혼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잔 내 여자니까 건들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봉남 씨의 얼마 없는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며느리의 머리채도 낚았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의 머리칼을 쥐어뜯었고요. 네 명이서 온갖 비명을 내면서 개판 아수라장으로 엄청나게 머리카락을 뜯었습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황이니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은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판단했는지 주먹으로 며느리와 봉남 씨를 때려 눕혔습니다. 건장한 아들이 한 대씩 날리니 나가 떨어지더군요. 여기서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어쩌나 싶었는데 천만다행이게도 술집 출신년이자 50살 나이 차이 나는 남자와 사귀었던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통보하듯이 말했어요. 이 더러운 년아, 당장 나가. 여기 네 물건 하나도 없으니까 몸만 나가면 끝이야. 뭐? 당신 날 버리겠다고? 웃기지 마. 넌 나한테 빠져 있잖아. 나 없으면 못 살 만큼 사랑하잖아. 착각하고 있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뿐이야. 네가 우리 엄마 욕할 때마다 헤어지고 싶은 걸 꾹 참았는데 오늘에서야 확실히 알겠다. 너랑 혼인신고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었어. 여기 혼수들 다 내 돈으로 샀으니까 니녀는 몸뚱아리만 가지고 꺼지면 돼. 들어보니 신혼집에 채워진 혼수를 아들이 모두 장만했답니다. 보나마나 며느리가 공사를 치려고 돈 안 들이고 아들 재산을 처먹을 계획이었던 것 같았죠. 여하튼 며느리는 아들의 통보에 발광하다가 이내 방향을 바꾸더군요. 봉남 씨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봉남 오빠, 나 아직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까? 저 치사한 새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오빠 같은 사람을 내가 왜 버렸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안해. 아이, 당연히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아이, 암만. 이 오래비는 민주가 한번 다녀와도 괜찮아. 내가 언제까지 살진 모르지만 죽는 순간까지 민주 임자 옆에 있고 싶다고. 정말? 그럼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 더럽고 치사한 것들하고 더는 못 지내겠어. 누린내 나는 15년은 눈치도 없이 찾아와서 사람 괴롭게 하질 않나. 남편이라는 놈은 짠돌이라 돈을 존나게 안 써요. 돈 좀 있다고 해서 꼬셨는데 지갑을 열질 않는다고. 오빠, 우리 나가자. 아이, 그려 민주야. 앞으로 이 오라비만 믿어라. 이봐요 재수씨. 그리고 진우. 두 사람은 앞으로 우리 민주 앞에 나타나지 마. 또 오늘처럼 무식한 짓 하면 가만 안 둘 것이요. 두 년놈이 미친 로맨스 드라마를 찍길래 어이가 없어 실소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며느리가 몸만 나가겠다고 하니 다 끝난 일이 됐습니다. 두 년놈이 나가자 저와 아들은 한참을 멍하니 벽만 보고 앉아있다가 마주보고 깔깔 웃고 말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으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들은 집 정리를 했어요.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혼수를 중고로 모두 팔아버렸죠. 다시 저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엄마한테 냉정하게 대한 건
내가 민주한테 빠져 있어서 시키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됐어. 그런데 진우야,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그 엄마 집도 팔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구나.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럼 어디가 좋겠어요? 나도 그 강남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 다른 아파트로 알아보자. 저는 더 늙기 전에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기로 했어요. 욕심이긴 하지만 비싼 집에서 아들과 지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를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옆집에도 누군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바로 봉남 씨와 전 며느리였어요. 두 년놈은 저희 옆집에 신혼살림을 차린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머리가 아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두 년놈은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면서 꼴값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모피 사줘. 그리고 용돈도 올려줘. 한 달에 800만 원만 줘. 아이 그래 달링. 아이 그 정도는 이 오래비가 해줄 수 있지. 앞으로 팍팍 써줄 테니까 다시 술집 나갈 생각은 하지 마. 저는 두 년놈을 보고 한숨을 쉬며 멈춰섰습니다. 이 쓰레기 바퀴벌레 커플을 여기서 다시 보네. 니들 이 아파트에 살림 차렸냐? 어머, 이게 누구야? 누린내 나는 시어머니잖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잘난 아들하고 이리로 이사 왔나 봐요? 그래, 나도 강남 바닥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사 왔다. 그런데 재수없게 너희 두 사람을 보니까 바로 이사 가고 싶어지네. 불편하면 어머님이 이사 가시면 되겠네.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우리 봉남 오빠만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요. 지랄 쌈 싸먹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돈 밝히는 술집 년이랑 젊고 예쁜 년 밝히는 발정난 늙으신네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네.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벌레 같단 말이야. 제 막말에 봉남 씨가 호통을 치며 난리를 치길래 무시하고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자주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매번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다하다 벽간 소음으로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그 짓 하는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귀를 막아도 안 되고 벽을 발로 차도 두 년놈들은 매일 그 짓에 환장해서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이 상황에 다행인 건 아들 방이 반대쪽이라 이 더러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기 전처가 옆집에서 80대 노인네랑 그 짓거리하는 걸 알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요. 여하튼 전 며느리와 봉남 씨의 밤의 사랑은 매일매일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아들이 사업차 출장을 나가 외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옆집의 두 년놈의 더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짜증이 나서 경비한테 인터폰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그 짓하는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잘만하다 싶어 눈을 감고 자려는데 이번엔 아파트 복도에서 여자 비명소리와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집에서 큰일이 난 것 같아 버선발로 나가봤더니 옆집의 봉남 씨가 그 짓을 하다가 복상사로 숨을 거뒀답니다. 하얀 천이 봉남 씨의 얼굴까지 덮여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이동식 침대에 눕혀 끌고 나가더군요. 여자 비명소리는 전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였는데 봉남 씨가 실려 나가자 울음을 뚝 그쳤답니다. 오빠 잘 가. 이제 오빠 재산은 내가 가질게. 흥? 놓친 내가 엄청나게 밝히더니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 야, 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어머, 어머님 다 보셨군요? 네, 맞아요. 우리 봉남 오빠가 북상사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 떠났으니 호상이잖아요. 그러니 웃어야죠.
이제 이 아파트랑 오빠 재산 모두 다 내 것이 된다고요. 한몫 제대로 당겼으니 해외로 가서 편하게 살 거라고요. 대단한 년이다. 내 아들이 너와 헤어진 게 천운이야. 이 몹쓸 년아. 마음대로 욕하세요. 난 지금 기분이 최고로 좋으니까. 봉남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며느리는 유산을 받을 생각에 들떠서 아주 좋아 죽더군요. 그런데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민주가 아파트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야, 넌 무슨 일이야? 왜 이 집 짐을 빼고 있는 거냐? 이사라도 가는 거냐? 어머님 저 어떡해요? 이 집 월세래요. 그 봉남인지 북남인지 돈 한 푼 없는 거지 새끼였대요. 재산은커녕 빚이 한두 푼이 아니었대요. 보험도 요금을 내지 못해서 해지된 지 오래라고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고 여기서 쫓겨나는 거니?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무슨 코믹 영화 본 기분이다. 그 여하튼 다른 남자 꼬셔서 다시 살 길 찾아봐라. 너 잘하는 거 있잖여. 그 침대에서 매일 팔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그 보통 밝히는 게 아닌 것 같더구먼. 발정난 남자 많으니까 잘 꼬드겨 보라고. 그럼 난 이만 들어간다. 그러자 전 며느리인 민주가 제 발목을 잡더니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머물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저랑 진우 씨랑 다시 같이 살면 좋지 않을까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이런 미친 정신병자야.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떠드는 거냐? 왜 말이 안 돼요? 진우 씨랑 저 한 번 살아봤는데 두 번은 같이 못 살겠어요? 어머님, 저 이 집에 들어가 살게 허락해 주세요. 제발요. 이건 알아. 안 그랬다간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릴 거야. 네, 분지르세요. 손모가지 하나 부러지고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해주세요. 저 다시 지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발목을 잡힌 채 아무것도 못하자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 진우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년아, 놓친 애랑 붙어먹고 살다가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니까 다시 나한테 오겠다고? 이 대가리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냐? 당장 꺼져. 그리고 우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엄마, 소금 좀 가지고 나오세요. 진우 씨, 나 잘할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날 아내로 받아줘. 이보세요. 몸 팔아서 기생하는 아줌마. 그 더러운 몸뚱아리 빨리 여기서 치워. 그리고 나 재혼하거든? 똑똑하고 잘난 여자랑 잘 사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괜한 데 와서 지랄하지 말고 네 수준에 맞는 남자나 만나. 80 노인 만났으니 90이나 100살 노인 꼬시면 되겠네. 너 주특기 잠자리 이용해서 꼬셔보라고. 이 나쁜 놈. 내가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날 걸레 취급해? 너 내가 잘 사는지 두고 볼 거야. 아니, 내가 더 잘난 남자 만나서 네 옆집으로 다시 이사 오고 말겠어. 그래라. 너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 꺼져 줄래? 그제야 며느리는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나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본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후 제 아들은 연애하던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번엔 사기꾼이 아닌 제대로 된 여자였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였죠. 이제야 아들이 제대로 된 짝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이듬해 제 새 며느리가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올해 제 나이 84이 됐고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며느리가 대학병원에 예약을 잡아줘서 그리로 가서 검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데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까맣고 핏기가 하나도 없는 게 안쓰러워 보였죠.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져 있어서 암 환자로 보였답니다.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는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는데 가까이서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전 며느리인 민주였습니다. 어머, 너 민주 아니니? 새로운 노친네 꼬셔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꼴이 이게 뭐야? 아, 뭐야? 또 어머님이에요? 왜 자꾸 나랑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재수 없는 년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가겠네. 암? 아,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졌구나. 그래, 그 수술은 했니? 수술이요? 치, 말기라서 손도 못 댄대요. 젠장. 내 인생 겨우 33년 살았는데 황천길 가게 생겼네. 넌 어떻게 암에 걸려도 입에 문 걸레는 그대로니? 이봐요, 어머님. 나한테 군소리 할 거면 돈이나 주고 떠들어요. 병원비 없어서 쫓겨나면 길바닥에서 객사하게 생겼거든요? 안 그래도 인생 못 같은데 시비 걸지 말고 갈 길 가세요. 그래, 미리 명복 비마. 잘 가라. 에이씨, 재수없어. 어머님도 진우씨도 영원히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저주를 퍼부을 거라고요.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보다. 여전하다, 여전해. 저는 전 며느리가 암에 걸려 죽기 전이라는데 하나도 불쌍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가는 제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서 구름 위를 걷는 느낌까지 들었네요. 이후에는 전 며느리의 소식을 전해 듣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죽든 살든 저와는 더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잊어버렸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네요. 황당하면서 웃기지 않나요? 개막장 며느리의 기억을 오늘로써 다 잊어버리고 싶네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다 개소리입니다. 웃음 팔고 몸 파는 것들은 직업으로 봐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저같이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꼭 돌다리를 두들겨 건넌다는 심정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는 많은 조사를 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